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6월 13일 저녁에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요즘 뉴스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좀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리뷰해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지표와 함께 우리의 투자 자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인 5.3%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인 4.1%보다 조금 떨어진 4%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3.9%, 3.8% 이 정도도 기대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약간은 아쉽지만 어쨌든 예상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 항목을 볼게요. 음식료 쪽은 전년 동월 대비 여전히 6.7% 증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부분에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1.7%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면은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1번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뺀 값이 네 번째 나와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쪽에서 물가가 크게 빠지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를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포함하는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최근 1년 동안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가 정리된 자료인데요. 헤드라인 CPI는 9.1% 피크를 찍고 현재는 4%까지 떨어진 반면에 에너지와 음식료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6% 위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있죠. 미국 물가는 피크를 쳤고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는 중이지만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잘 안 내려간다. 이거 다 아시죠? 물가라는 지표가 이제 호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내려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빨리 내려가야 되고 잘 내려오지 않는 근원 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물가를 보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수치 그리고 예상 수치보다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된 것 같습니다. 4.0%면 최근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에너지 부분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워낙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위로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기조 효과로 인하여 에너지 부문 쪽에서는 물가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팍팍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거비를 보겠습니다. 주거비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피크를 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준 위원들도 주거비는 피크를 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피크를 쳤다고 보여지시나요? 살짝 애매해 보이지 않나요? 피크를 치긴 쳤지만 팍 꺾여 내려오지 않죠? 마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떨어지긴 하지만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매할 때에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년 동월 대비 주거비 가격이 아니라 전월 대비 주거비의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5월달 주거비는 0.6%나 올랐습니다. 꽤 높은 증감률이죠. 지난달에는 0.4%, 지지난 달에는 0.6% 올랐는데요. 원래 미국 부동산이 꺾였기 때문에 주거비도 후행적으로 꺾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 부동산이 꺾이는 척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미국의 주택가격이 이렇게 꺾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오르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만 봤을 때 주택가격이 생각보다 잡히고 있지 않다. 이것으로 인해서 임차료 역시 상승할 수 있고 곧 주거비 역시 생각보다 꺾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거비가 꺾이지 않으면 전체적인 물가 역시 생각보다 내려올 수가 없겠죠. 이번에는 중고차 가격을 볼게요. 중고차 가격 역시 전월 대비 4.4% 증가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상승하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전체적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속도로 내려오는 것에만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볼까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급속도로 떨어지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에너지 부문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의 WTI 국제유가 차트인데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락할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무언가 당장 올라가기에는 저항대도 두터워 보이고 뭔가 올라갈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차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무언가 국제 정세에 변화가 있다면 국제 유가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골드만삭스가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을 또 내렸습니다. 6개월 사이에 3번에 걸쳐서 국제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원래 골드만삭스가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기관으로 유명해요. 증시에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요. 국제유가도 오른다. 이런 쪽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골드만삭스에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이쪽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100만 배럴 감산 발표를 했죠. 산유국이 감산을 한다는 것은 원유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앞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골드만삭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제1의 원유 소비국이 바로 중국인데요. 요즘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6월 13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 반등을 노리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7일물 0레포 금리를 2%에서 1.9%로 내렸다고 합니다. 0레포라는 것은 미국의 레포 시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 삼아 중앙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땡겨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자는 지불해야겠죠. 그런데 지불되는 이자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중의 유동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고요. 이는 곧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닥입니다. 위안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돈을 계속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 이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중국의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로 작용하면서 국제유가 하락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예상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게 무조건 호재인 것만 아니죠. 코로나 때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가기도 했었잖아요. 국제유가가 만약에 너무 떨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 이슈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적당히 떨어지는 게 좋아요. 떨어지되 느리게 떨어지는 게 증시 입장에서는 좋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열어둬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7월달 물가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생각보다 물가의 마이너스 폭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속 에너지 가격으로 인하여 물가 하락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는 작년에 110달러 대비 현재 70달러의 국제유가를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폭이 컸었는데요. 7월달 물가부터는 작년에 90달러 대비 현재 65달러 이 정도 국제유가를 계산할 테니 마이너스 폭이 확 줄어들면서 국제유가로 인한 물가 하락 비중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수익을 적당히 즐기시되 7월달 물가 발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살짝 조심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직후 미국의 증시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6월 13일 밤에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 마감 이후 보고 계시는 주가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댓글로 비트코인 문의도 간간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SEC가 몇몇 알트코인을 증권이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이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은 크립토 대장이기 때문에
SEC의 기소 이슈와 함께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는 폴리곤을 비롯해서 솔라나, 에이다, 파일코인 등 여러 가지 코인들을 기소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기소를 당한 코인은 단기간에 반토막 가까이 나버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기소 이슈가 터지고 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운되곤 합니다. 2020년 12월 달에 리플도 기소 한번 당하고 나서 몇 년간 힘이 없었잖아요. 당분간 크립토 시장이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긴 좋을 거라 봐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당분간은 주식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 관점을 열어두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AI 관련주로 충분히 수익을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비중을 실진 않았지만 기회를 봐서 적당히 수익 매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저의 투자에 대한 관점이 궁금하시면 멤버십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저를 함께 만나보시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